랑베르가 밖으로 나왔을 때 곤잘레스는 이미 계단을 내려가 시내 쪽으로 가려던 참이었다. 난 자네가 가버린 줄로 생각했지. 그가 신문기자에게 말했다. 보통 있는 일이니까. 그는 그의 친구들과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8시 10분 전에 만나기로 되어 있어서 그들을 기다리느라 늦었다고 설명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20분을 기다렸는데도 허사였다는 것이다. 무슨 사고가 생긴 게 분명해. 우리가 하는 이런 일은 반드시 쉽게 되는 것만은 아니지. 그는 이튿날 같은 시간에 전몰용사 기념비 앞에서 만나자고 다시 한번 약속을 했다. 랑베르는 한숨을 짓고 모자를 뒤로 젖혔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 마. 곤잘레스는 웃으면서 제멋대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었다. 생각 좀 해보게. 팀을 짜고 밀려가고 패스도 해야지. 한 골을 어쩌란 말이야. 물론이 있지. 랑베르가 대답했다. 그러나 시합은 1시간 반밖에 안 걸리지. 오랑의 전몰용사 기념비는 바다를 굽어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에 있었는데 그것은 항구를 내려다보는 낭떠러지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끼고 도는 일종의 산책로였다. 그 이튿날 랑베르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와서 전사자들의 명단을 주의 깊게 읽고 있었다. 몇 분이 지나자 두 남자가 가까이 오더니 무심히 그를 쳐다보고 난 다음에 산책로의 난간에 팔꿈치를 꿰고 텅 비어 쓸쓸한 항구를 정신없이 내려다 보는 듯했다. 그들 둘은 서로 비슷한 키였고 푸른 바지에 짧은 소매에 수부 옷을 입고 있었다. 랑베르는 좀 멀리 떨어져 벤치에 걸터 앉아서 여유있게 그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이들이 20살 이상은 되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때 곤잘레스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는 변명을 하면서 랑베르에게 걸어왔다. 저기 우리 친구들이 와 있군.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 그 두 젊은이들에게 그를 데리고 가더니 마르셀과 루이라고 이름을 소개했다. 앞에서 보니까 그들은 서로 많이 닮았는데 랑베르는 그래서 그들이 형제간이 아닐까 추측했다. 자, 곤잘레스가 말했다. 이제 인사도 끝났으니 일을 상의해야지. 마르셀인가 루이인가가 자기들한테 경비 차례가 돌아오는 기간은 이틀 후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되니까 가장 시기에 알맞은 날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4명이 서쪽 문을 지키는데 다른 2명은 직업 군인이라는 것이었다. 그들을 한패에 넣을 수는 없다면서 믿을 만한 존재도 못 되려니와 비용도 비싸게 먹힌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따금 그들은 잘 알고 있는 술집 뒷방에서 밤을 지새는 일도 있다고 했다. 마르셀인가 루이인가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랑베르에게 문 근처에 있는 자기들 집에 와서 있다가 자기들이 부르기를 기다리라고 제안했다. 그렇게 하면 아무 일 없이 쉽게 통과되리라는 것이었다. 얼마 전부터 시의 외곽에
이중 초소를 세운다는 얘기가 떠돌고 있으니까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랑베르는 그 말을 수긍하며 마지막 남은 담배 몇 개비를 그들에게 권했다. 이때까지 말이 없던 다른 청년이 곤잘레스에게 비용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그리고 미리 성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은 친구니까 비용은 출발할 때 계산할 거야. 곤잘레스가 대답했다. 그들을 다시 한번 만나기로 약속했다. 곤잘레스는 그 다음 날 스페인 식당에서 저녁을 들면 어떻게 있느냐고 말했다. 그곳에서 바로 위병들의 집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첫날 밤은 그는 랑베르에게 말했다. 내가 자네의 동반자가 되어주지. 그 다음날 랑베르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던 길에 호텔 층계에서 타루와 마주쳤다. 난 리웨를 만나러 가는 길이요. 타루가 말했다. 같이 갈까요? 방해가 되지 않을까 모르겠는데요. 랑베르는 조금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 대해 여러 번 얘기를 하더군요. 신문기자는 생각해 보았다. 그러면 그가 말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바쁘지 않으시면 밤늦게라도 호텔 바로 두 분 모두 오십시오. 그 사람에게 달렸지요. 페스트도 그렇고요. 타루가 말했다. 밤 11시나 되어서 리에와 타루는 작고 비좁은 바에 들어갔다. 대충 30여 명가량의 손님들이 팔꿈치를 꿰고 큰 소리를 내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페스트에 전염된 도시의 침묵 속에서 갓 나온 두 사람은 귀가 멍멍해져서 발길을 멈췄다. 그들은 알코올 음료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토록 법석을 떠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랑베르는 카운터 끝에 앉아있다가 그들에게 손짓을 했다. 그들은 랑베르를 가운데 두고 서 있었는데 타루는 요란하게 떠들어대는 옆사람을 시치미를 떼고 밀어붙이는 것이었다. 술을 마셔도 괜찮겠지요? 그럼요, 괜찮고 말고요. 타루가 말했다. 류에는 자기 전에는 톡 쏘는 듯한 풀냄새를 맡아보았다. 그토록 떠들썩한 분위기에서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랑베르는 무엇보다도 술 마시는 일에 빠져있는 것 같았다. 의사는 아직 그가 취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그들이 앉아있던 그 비좁은 실내의 나머지 두 개의 테이블 가운데 하나에는 어떤 해군 장교가 두 팔에 여자를 하나씩 끼고 얼굴에 빨갛게 된 뚱뚱보를 상대로 장티푸스가 유행했던 당시의 카이로 시에 관한 얘기를 늘어놓고 있었다. 수용소가 있었지? 그는 말을 꺼냈다. 원주민용 수용소를 만들고 천막을 세우고 환자를 옮겨오고 온통 주위에 보초선을 치고 했어. 가족들이 몰래 민간 전례약을 가지고 들어오면 총을 쏘았지. 정말 가혹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정당한 행동이었지. 또 다른 테이블에는 멋쟁이 젊은이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 수 없었고 말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대는 추궁기에서 나오는 세인트 제임스 인 퍼머리 곡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있었다. 잘 되어갑니까? 류에가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 되어가는 중입니다. 아마 일주일 안으로 될 겁니다. 랑베르가 대답했다. 유감이군요. 타루가 소리쳤다. 왜요? 타루는 류에를 쳐다보았다. 아, 타루 씨의 말은 당신이 여기서 계시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떠나려고 하는 당신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타루는 한 잔씩 더 먹자고 제의했다. 랑베르는 앉아있던 걸상에서 내려서서 처음으로 타루를 정면으로 쳐다보았다. 제가 당신한테 무슨 소용이라도 됩니까? 글쎄요. 우리 보건대에서 소용이 되지요. 타루는 자기 술잔을 천천히 손을 가져가며 대답했다. 랑베르는 다시 여느 때의 무뚝뚝한 표정이 되어 자기 의자에 앉았다. 그러한 단체들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타로는 막 잔을 비우고 나서 랑베르를 주의 깊게 쳐다보며 물었다. 매우 유익합니다. 신문기자는 대답을 하고 나서 술을 마셨다. 리웨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랑베르가 단연코 정말 완전히 취했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날 랑베르가 두 번째로 스페인 식당에 들어갔을 때 조그맣게 무리를 지은 사람들의 한가운데를 지나갔는데 그들은 겨우 더위가 수그러지기 시작하는 초록과 황금빛의 저녁 정취를 맛보고 있었다. 그들은 지독한 냄새가 나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식당 안쪽은 거의 비어 있었다. 랑베르는 안쪽의 식탁으로 가야 앉았는데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곤잘레스와 만났을 때의 식탁이었다. 그는 웨이트리스에게 사람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7시 30분이었다. 점차 사내들이 식당 안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그들에게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식당의 낮은 궁융은 식기 부닥치는 소리와 귀가 멍멍할 정도의 소란스러운 얘기들로 가득 찼다. 8시가 되었는데도 랑베르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불이 켜졌다. 새로운 손님들이 식탁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저녁 식사를 주문했다. 8시 30분에 곤잘레스도 그 두 청년도 오지 않는 가운데 식사를 마쳤다. 그는 담배를 여러 대나 피웠다. 실내는 서서히 비어갔다. 밖은 너무나 빨리 어둠이 지기 시작했다. 따스한 바람이 바다로부터 불어와서 창문의 커튼을 가볍게 들먹거렸다. 9시가 되었을 때 랑베르는 실내가 텅 비어 있고 웨이트리스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는 계산을 치르고 밖으로 나왔다. 식당 맞은편 카페의 문이 열려 있었다. 랑베르는 카운터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식당 입구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 9시 30분에 그는 주소도 모르는 곤잘레스를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까 하는 부질없는 궁리를 하면서 호텔로 향했다. 이제까지 해온 온갖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을 생각하니 실로 난감하기만 했다.